그건 다시 돌아 올라가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를 하거든요. 이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랍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집트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 총 7개국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죠. 와, 바로. 이 전쟁에 관해서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배운 걸 기억하시겠지요? 1대 7이었나? 근데 버텼잖아요. 누가 버텼어요? 이스라엘. 네, 아니요? 버텼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겪으며 위기에 몰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이때 중동 내에서 손을 내밀어 준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란이었어요. 왜 그랬지? 놀랍지 그때는 않습니까? 도와줬다고요, 이스라엘을? 네. 이란은 1950년에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로는 1949년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우호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테헤란에 세웁니다. 와. 야, 신기하다. 전 요즘 뉴스만 보고 둘이 원래 사이가 계속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더 나빠진 거였죠, 사실은. 근데 교수님 당시 중동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눈치 보여서 이란도 선뜻 이렇게 친구하기가 힘들 텐데. 네.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로 간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있겠죠. 미국인가? 그렇죠. 미국입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이 교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란이 미국의 영향으로 백색혁명이라고 세속화 혁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라비 제2세가요. 미국 도움으로 강력한 서구식 개혁을 추진하고 근대화를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히잡 착용도 하지 않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아, 맞아. 미니스커트. 기억나시죠? 아. 그래서 이란이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로운 사회로 계획해 나갔어요. 너무 보기 좋은데. 히잡도 쓰지 않았고. 히잡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호 관계였던 이란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이었던. 그렇죠.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중동 내에서 막역한 외교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구정 기자님, 예. 미국은 왜 이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 시절에는 냉전 시대라는 네.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전 시절에 미국은 이제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경제를 키워줄 필요가 있었고, 그러려면은 이제 에너지 안보, 그 자유진영의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들이 안정되게 공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동의 거대 산유국인 이란, 그리고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미국의 두 마리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미국에 중요했다는 거죠. 와. 최상호 기자님, 그러면 당시 미국이 이란에게 우호의 상징으로 준 무기가 따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F-14 톰캣이라고 불리는 당시 들어봤는데? 최고의 전투기였고요. F-14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영화입니다. F-14기는 영화요? 예, 톰 크루즈. 아, 탑건. 영화 탑건에 나왔던 바로 그 유명한 기체인데요. 와. 당시에는 저게 첨단 전투기였어요. 맞습니다. 예, 1970년대에는 첨단 전투기였죠.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 기술에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녹인 그런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 그 어떤 곳에도 수출을 하지 않고 통제를 하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1976년에 이란만 수출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무려 80기.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교로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후 경제적으로도 손을 잡으면서 더욱 긴밀하게 발전합니다. 예, 특히 1956년에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또다시 두 번째 중동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러면서 양측이 가까워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럽은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막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란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멀어요. 그 중간에 바- 다른 바로 나라들이 있어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멀죠. 굉장히 멉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두 나라는 무려 2,000km가 넘게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자신을 적대하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이란으로부터 직접 석유를 공급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방법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겠죠. 오. 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관통한다고 그래서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또 이 이스라엘 가장 남부에 있는 에일라트 항구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지중해에 있는 아슈켈론까지 무려 254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았고요. 그리고 두 나라는 더욱 단단한 경제 공동체로 맺어진 거죠. 근데 교수님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란은 어째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생까지 해가지고 저까지 가가지고 다 그런데요, 설치해주고 이란도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냥 기름 하나 파는 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확보하면은 그동안 이집트에 지불했던 어마무시하게 막대한 수에즈 운하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네. 즉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가 경제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나라는 경제, 외교, 우호 관계를 넘어서서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뭐죠? 그게 뭐였을까요? 강력한 관계라면 보통은 세계 살면 혼인인데 왕족끼리. 저희가 알고 있는 너무 거는 강력하잖아요.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거보단 덜 강력한, 좀 덜 강력한 걸로 뭐가 있을까? 바로 군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군사 동맹? 동맹?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손을 잡았다고요? 예. 전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군사 협력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 지원하에 여러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훈련이 잘 된 군대고, 근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식적으로는 절대 선언한 적이 없지만 1960년대부터 핵 기술을 개발해서 당시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중동 유일이요? 예, 중동 유일. 와. 노코멘트구나. 네. 아니 근데 구종훈 기자님, 이 주변 국가들이 진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감시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이 핵 개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험이랑? 그러니까 몰래 해야죠. 몰래가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몰래 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도움을 받죠. 프랑스에. 당시에 이제 프랑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소련 등등 막 핵을 개발하니까 그때 프랑스도 핵무기를 갖고 싶어서 이제 주로 식민지에서 뭐 핵실험도 하고 하는데 이 핵무기 개발하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배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미국의 무기는 있었죠. 그렇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금은 거의 이제 뭐 공공연한 핵 보유국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세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란의 고민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주변국들, 특히 인도, 파키스탄이 군비 증강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7년 7월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진행한 첨단 미사일 공동 프로젝트 플라워입니다. 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 지금은 미사일을 서로 향해 빵빵 쏴대잖아요, 두 나라가. 네. 그런데 그때 함께 미사일을 개발했다?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이 두 나라는 더욱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의 자원을 은밀하게 서로 거래한 거죠. 우선 석유가 풍부하잖아요, 이란은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에 뭘 제공하겠습니까? 석유. 그렇죠. 2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와 군사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를 환산하면은요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냥 줬다고요? 예, 지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란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미사일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그 비법을 이란에게 전수해주는 그러한 방식인 거였어요. 이후 이란에는 미사일 시설 2곳이 건설됐는데요. 이란 중남부 시르잔 인근에는 미사일 조립 시설이 세워지고요. 라프산잔 인근에는 미사일 시험장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플라워는 이스라엘이 미사일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이란에서는 생산부터 조립, 테스트가 실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와, 진짜 안 믿겨요. 안 믿기죠? 못 믿으시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동 프로젝트는 특히 이 나라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리에 진행됐는데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 정답. 정답, 규현 씨. 이라크. 이라크. 아, 같은 이자라고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이집트. 지원 씨 오답입니다. 왜 같은 이자라고만 이자만 하세요? 정답. 근거 있게 하세요. 혜성 씨. 근거 있게. 그러니까 미국이 저 사이에 있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는데 미사일을 둘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건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미국? 오, 네, 이렇게 혜성 씨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혜성 씨, 정답 미국입니다. 아니 믿지도 않는 내가 이런 거 왜 맞추는 거야? 이제 좀 믿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근데 미국이랑 사이들이 그렇게 좋으면서 몰래 했네요. 그것도 그렇죠. 맞아. 이 프로젝트를 굳이 왜 숨겨야 됐느냐? 바로 이 미국의 이 프로젝트 개발 상황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요. 이후 뉴욕 타임즈 기사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미사일을 이란의 왕과 거래한 상세한 기록. 문서에 따르면 이란의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됐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970년대 초에 개발된 이스라엘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미국이 공급한 부품을 대체하여 이스라엘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미 미국 몰래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합동 군사 활동까지 펼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요, 이스라엘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걱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렇게 발전하면 핵탄두를 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핵 만드는 거는 무기나고. 아, 근데 핵탄두를 싣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면 할수록 미국에서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1969년에 이스라엘은 적어도 1972년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기로 미국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몰래 개발하려고 한 거죠. 대박인데?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우호 관계를 맺어 이란은 석유를, 이스라엘은 미사일 개발 등의 노하우를 교류하면서 위태로웠던 중동 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다졌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순탄하기만 했던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한순간
완전히 돌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지? 바로 1979년 이란은 물론 중동 전역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대사건, 이란의 이슬람 혁명입니다. 이슬람 혁명. 네, 이슬람 혁명. 아 다시 돌아가는구나 과거로. 네. 아. 이슬람 혁명은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팔라비 왕조가 지배하던 세속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세운 거대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팔라비 왕조는 부패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게다가 서구식 문화가 이슬람 정신을 파괴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팔라비 왕조의 세속화 혁명이 철퇴를 맞고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People have prepared themselves since a long time for such a period. 이에 팔라비 왕조가 혁명 세력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하자 이란은 이슬람 혁명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란 전국을 장악합니다. 국가명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국가고요. 이때 호메이니가 추구한 이슬람 국가는요, 친미 정책이나 외세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구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신성한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자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히잡 쓰고 다시. 네,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방송은 물론 길거리에서조차 서구 음악, 클래식이나 팝송은 들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최대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최대 반미 국가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이후에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친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대한 사탄, 샤이탄의 보조록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미국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 결과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대사관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경제 협력 수단이었던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은 당연히 문 닫죠. 봉쇄해버렸구나. 네. 당연히 봉쇄해야지. 뭐. 또한 그동안 협력해왔던 군사적 관계도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이슬람 혁명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요, 이렇게 중동 최고의 우호 관계였던 이란과 이스라엘을 최악의 앙숙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